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아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제7부 20세기 철학 사상의 주요 방향 제2장 현대 철학의 주제와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철학과 현실 과학들 사이의 관계가 변했다는 점. 초기의 철학은 당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포괄했다. 물론 이미 일찍부터 의학과 수학, 법학은 독립된 분과로 수립되었다. 그리고 근대 초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요컨대 자연과학이 모태인 철학에서 분리되었고 18에서 19세기에는 역사학, 사회학, 국민경제학 등의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이 철학에서 해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늦은 19세기의 심리학과 언어학이 독립된 분과로 자리를 굳혔다. 철학자들은 당연히 개별과학이 거둔 지식성과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했으며 적어도 이를 인지하고 적절히 고려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학문적 진보에 선보인 과학자들은 그들 분야 중 과거에는 주로 철학 영역에 속해 있던 기초적 물음에 점점 더 천착하게 되었다. 음. 어, 쭉 넘어가서 어, 분과별, 사안별, 전문화, 논증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자들은 과거보다 더욱 자주 자신의 관점을 교정하고 수정해야 했다. 자, 1. 인간의 모습. 철학적 인간학을 들어갑니다. 1. 개념과 역사. 철학적 인간학이 고유하고 중요한 철학 분과로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이러한 현상은 철학의 내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보다는 사상가들이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개별적 실제 학문에서 인간에 관한 인식을 수합해 이를 총괄적으로 사유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렇게 해서 획득된 종합의 기본 특징은 이제는 인간이 과거처럼 예컨대 신의 피조물이나 이성적 존재로 해석되기보다 주로 지구 행성의 거주자로서 그리고 지구 생명의 진화에 따른 산물로서 고찰된다는 점이 있다. 이때 인간이 허약하고 모호하며 위험한 존재라는 측면도 일정하게 부각된다. 모든 인간이 원칙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 더위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자유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깨달음이 어느 정도 관철되기 시작한 것은 소피스트의 활동 덕분이었다. 어, 이 여기 앞에서는 음, 역사적으로 어, 인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쭉 훑어보고 있죠.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은 그 후 특히 스토아파와 기독교에 의해 확산되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또한 후마니타스, 인류 또는 인간성이라는 말을 창안했다. 19세기에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무엇보다 화석 발굴에 근거한 인간 발생사 연구가 새로운 과제로 추가되었다. 학문마다 인간에 관한 진술이 너무 다양하므로 물리학적 인간학이나 생물학적 인간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는 여타 인간학과 구별되곤 한다. 칸트는 생리학적 인간학과 실용적 인간학을 구분했다. 전자는 자연이 인간에게서 만들어내는 것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자유롭게 행위하는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만들 수 있거나 만들어내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음, 그는 인간이 여러 측면, 체력, 민첩성, 감각의 예리함, 본능의 확실성 등에서 동물에 뒤진다는 점을 인지했다. 헤르더 말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때 결핍 존재, 자연적으로
불완전한 소질을 타고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에서 출발해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간에게는 이성과 자유가 주어졌다. 마르크스와 다윈은 과학과 철학의 전문가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대중이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었다. 해결에 기초한 마르크스의 학설에 따르면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행위하고 활동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인 거죠. 노동을 통해 세계를 창출하고 자기 자신도 산출한다. 다윈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거의 무한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했으며 인간은 동물을 선존한다. 이런 거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동물적 요소는 그의 충동 구조와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발견된다. 이 샬러의 선구적 작업입니다. 막스 샬러. 당시 철학자들은 철학적 관심의 중심이었던 인식론에서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했고 인간의 판정이나 철학이란 문제에서 인식 기능을 유일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거부했다. 즉 이들은 느끼고 고뇌하고 인식하며 행위하는 전체적 인간에서 출발하고자 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다윈 이래의 생물학을 필두로 하여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과 딜타이 이후의 역사고찰 그리고 사회학 등의 학문이 인간에 관한 무수한 개별 인식을 낳은 결과 이런 모든 지식을 총체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철학 이외에 무엇이 이런 과들을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철학은 그런 학문에서 획득된 모든 인식을 숙지해야만 했다. 이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셜러였다. 셜러는 교육받은 유럽인들 사이에서 인간이란 말이 서로 화합될 수 없는 세 가지 관념을 떠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세 가지란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자 모상으로 보는 유대 기독교 전통과 고대 그리스에서 연원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관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진화론의 관념을 말한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자연과학적 인간학과 철학적 인간학, 그리고 신학적 인간학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간에 관한 통일적 이념이 없다.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충동이나 환경에 구속된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서 자유로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세계에 개방된 존재이다. 그는 환경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소유한 존재이다. 자기 의식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고 약속할 수 있는 동물. 자기 특유의 공간을 가지고 추상적 공간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고 원래 저해라는 것은 강력하며 지거한 것은 무력하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기물의 맹목적 에너지이다. 이런 무기물에 비하면 연약하고 손상받기 쉬운 인간 문화의 꽃은 그저 찰나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과정이란 근원적으로 무력한 정신이 근원적으로 맹목적인 힘들과 점차 섞여가는 과정이다. 셜러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정신과 생의 대립, 정신과 충동의 융합, 인간이 됨과 신이 됨, 이런 말. 3. 플래스너, 헬무트 플래스너입니다. 윅스, 윅스쿨은 현대적 행동과학의 선구자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대요. 플래스너는 유기체의 단계와 인간에서 주로 유기적 생명체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식물은 그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어 있다. 식물에 비해 동물은 자립적이다. 하지만 동물은 여기와 지금 주 구체적 공간과 시간에 예속되어 있다. 동물은 자신의 중심에서 나오고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가며 살지만 중심으로 살지는 않는다. 동물은 환경에서 내용을 체험한다. 즉 그 환경 안에서 낯선 것과 자신의 것을 체험한다. 동물은 또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다.
동물은 자기 연관적 체계, 한마디로 자기를 형성하지만 자기를 체험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훨씬 더 높은 단계가 실현된다. 자기 실존의 중심성은 의식하고 있다. 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자신에 관해 알며 스스로를 지각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인간은 다시 말해 배후에 있는 고유한 내면성의 소진점이다. 이 존재는 자신에게 거리를 취할 수 있고 자신과 자신의 체험 사이의 간격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인간은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체험한다. 인간의 이러한 독보적 지위를 플래스너는 기괴한 위치성이라고 부른다. 인간 존재는 무공간적, 무시간적으로 무에 내박혀진 채 끊임없이 귀환의 가능성도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자기 역사의 숙명 속에 있는 타자로서 발견한다. 이 역사는 표시할 수는 있지만 종결시킬 수는 없다. 그 다음에 4. 갤렌입니다. 아르놀트 갤렌. 음. 갤렌은 네덜란드 해부학자 볼크의 연구 성과도 참조했는데 볼크는 인간 신체의 여러 특성이 반육부진 상태에 있다는 점, 즉 배아기 상태에 상응하는 특징을 평생 유지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예컨대 신체 특정 부위의 채모 결핍 현상이나 아래턱과 결합된 둥근 두개골 형태가 그런 특성에 해당된다. 인간은 미숙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태어나죠. 장기간 양육과 교육을 필요하고 느끼야 성적인 원숙기에 이르고 인공적 환경의 영향을 지극히 강하게 받는다. 탁월한 학습 능력이 있고 행위하는 존재. 존 듀이. 보면은 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 존재인 인간 태어날 때부터 감각 기능과 신체적 무기 및 방어 기제가 약하고 본능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한 자연적 환경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 대신 인간에게는 세계 개방성, 즉 본능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환경 구조에 제한되어 있지도 않은 지각 능력과 합승 능력이 있다. 통합된 체계를 발생시킨다.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 생존하기 위해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존재이다. 문화 개념, 공동생활을 하고, 인간은 유전된 본능의 지도를 거의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 영향에 약하며 쉽게 유혹에 굴복한다. 또 그런 점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법과 기관, 행위규범, 요컨대 사회학적 의미에서 제도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쓴다. 전체 문화란 말하자면 인간이 자연 안에서 살기 위해 마련한 둥지다.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은 결핍 존재인 인간에게 신체 기관의 대체물이다. 부담 경감이란 단어도 나오네요. 유기체로서 거의 무력한 인간은 특히 생후 초기 단계에서 무수한 방식과 내용에 지각하기, 말하기, 움직이기, 접촉하기, 주기 등을 때로는 놀이 형식으로 훈련하도록 강요받는다. 인간은 이런 작업에 의해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 안의 경험과 습관의 체계를 구축한다. 인간이 스스로 창조한 상징 세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모든 경험과 습관을 생생히 유지하고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징 세계는 언어로, 상징으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언어의 이러한 부담 경감 기능. 네, 여기까지가 현대 철학의 주제와 문제에서 인간의 모습,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